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 다문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존중, 이것은 우리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실제로 말할 수도 있겠죠.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백인 경찰이 미국에서 흑인 범죄 용의자, 그 범죄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비인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들 사이의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던 제압 기법, 목 누르기 제압이라고 하는 걸로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숨을 쉬기 어렵다, 고통스럽다, 계속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목 누르기 제압을 중지하지 않아서 결국 그 흑인 용의자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었죠. 그래서 BLM 운동,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요.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 알려지는 걸 보면서 저희가 다양한 문화,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흑인 시위대들이 과격하게 다른 상점을 약탈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위를 제지하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죠. 그래서 또 다른 BLM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Blue Lives Matter. 여기서 블루라고 하면 푸른색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다, 경찰관의 생명이 소중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ALM으로 나가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모두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실제 그 당시에 BLM 운동 펼치면서도 최근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아시아인들 향한 혐오 범죄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스톱 에이시언 헤이트,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를 멈추어 주세요. 이렇게 국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걸 보아도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다문화 교육의 배경 이론으로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제 논문을 검토해 보면서 첫 번째 논의 전개로서 행위의 문제와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방금 언급해드렸던 유색인종, 그리고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 이런 거 방지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초과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인 행위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논의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 대목은 저희 355쪽에서 나오는 3장 윤리학의 분류와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장인데요.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세부적인 학문적인 내용이라든지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구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법 또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차용한 설정법이 여기 직접적으로 인용되어 있는 인용문이 있죠. 마시모 피글리우치 번영과 풍요의 윤리학, 최고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선생님들 헬레니즘 시대에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의 스토아 학파주의를 새롭게 계승하고 있는 서양의 윤리학자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제 논문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파이란 지금까지 인류가 획득한 지식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접근법인 철학과 과학을 이용해 세계와 삶을 숙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줄임말이다. 사이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 파이 둘 다 줄임말일 텐데요. 방금 읽었던 문장에서 무엇의 줄임말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이가 무엇의 줄임말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이언스, 과학의 줄임말이 되겠죠. 파이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그렇습니다. 필로소피, 철학의 줄임말이 될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오랜 역사와 전통,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바람직한 지식을 형성하고 이룩해 왔잖아요. 그렇게 지식을 이룩해 나가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과학적인 접근과 철학적인 접근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파이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겪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이다. 즉, 문제와 관련된 사실, 이런 사실을 평가할 때 우리를 안내하는 가치관, 문제의 본질, 가능한 해결책, 이런 사실과 가치관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의미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 말이다. 과학은 무엇보다 사실에 기반을 둔 지식을 다루는 데 적합하며, 철학은 다른 무엇보다 가치관을 다루는 만큼 사이파이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질문에 답해줄 전도유망한 두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마시모 피글리우치의 견해가 부연 설명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철학과 과학을 결합하여 세계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세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능한 최고의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은 상당히 오래된 견해로 라틴어 스키엔티아로 요약될 수 있다. 스키엔티아는 과학과 철학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양의 전통 속에서 스키엔티아 내지 피글리우치가 제안하는 사이파이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상을 꽃피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입장을 이상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보면 반항적인 제자였죠. 이상주의를 계승하기보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인데요. 현실에서 경험 가능한 사실, 여기서부터 지식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플라톤이 이상주의를 주장할 때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 그리고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이데아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데아. 이데아라고 하는 게 플라톤 입장에서 볼 때 현실 세계와 구분되어 있는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마냥 있다고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데아라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경험 가능한 사실에서부터 지식을 추구해 나갈 것을 주장하게 되죠. 물론 플라톤의 제자이기 때문에
지식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성이 가지는 지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험 가능한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과학적 태도, 이성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철학적 태도, 이 종합이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논의의 맥락 속에서 과학과 철학은 서로 무관하게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접근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마시모 피글리우치가 제안하는 사이파이 이 구분법을 가지고 윤리학의 분류를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사이, 과학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과학적 윤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이, 철학이기 때문에 두 번째 구분은 철학적 윤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과학이나 철학, 인류에 있어서 유익한 지식 창출해주는 원천이긴 하지만 서로 구분되는 만큼 지식을 얻어내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론은 다른 것이겠죠? 과학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널리 활용하는 연구의 방법론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관찰, 실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죠. 과학적 윤리학, 윤리학에 있어서 관찰, 실험 이런 과학적 접근을 도입하자는 것인데요. 이런 입장을 기술 윤리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과학적 윤리학, 기술 윤리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기술이 테크니컬한 측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디스크립티브, 기술적인, 서술적인, 묘사적인 이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 따라서 각 시대마다 서로 다른 도덕적, 윤리적 관행들이 존재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동시대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이 다르고 서로 문화권이 다르다고 하면 소중하게 여기는 윤리적 관행이 상대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라든지 장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윤리적 관행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기술하는 것, 관찰과 관련되는 내용이죠. 그것을 특징으로 하는 윤리학을 기술윤리학, 관찰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윤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철학적 윤리학. 지구상에서 철학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인간에 한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장류도 철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과격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인간만이 철학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왜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다르게 철학이라고 하는 능동적 사유의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있었기에 철학이 가능했을까? 우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인간은 무엇이 있었기에 철학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상징 체계인 언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 사유의 능력, 이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철학 또한 가능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철학적으로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개념어들이 있죠. 우리가 윤리적 진술을 할 때 많이 쓰는 단어 내지 술어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선, 악,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의무, 가치,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개념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의 개념을 명료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을 우리는 메타윤리학이라고 부릅니다. 메타윤리학.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저술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네, 선생님들 뭐 국가편이라든지 이런 거 읽어보셨을 겁니다. 대화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려서 많은 소피스트들과 서로 대화하면서 논박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전해져 오는 저서들이 굉장히 한눈에 잘 들어오게 일목요연하게 써져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가지 저술들은 강의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강의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 같은 경우 일찍이 많이 알려졌다기보다는 이제 특히 중세 무렵에서 그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스도교 윤리를 정당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후기 스콜라 철학 시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죠. 거기 나오는 책들 강의록 형태로 되어 있고 다 표지에 제목도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목이 표지가 누락되어 있는 책이 한 권 있었다고 하죠. 그 책이 피직스, 자연학 이후에 발견된 책이라고 해서 메타피직스, 우리가 보통 형이상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연학 이후에 나왔다. 메타라는 말은 그래서 이후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더 상위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잖아요. 선생님들 실제 학교에서 평가를 진행하실 때 그 평가가 객관적으로 학생들을 잘 검증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고안되었는가 평가를 평가하는 것을 메타평가라고 하죠. 메타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윤리학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던 윤리적 단어들의 개념을 명료화하는 작업이 비판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윤리학을 보다 더 상위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메타윤리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윤리적 개념어들을 분석한다고 해서 분석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덕적, 윤리적 단어들, 그것에 대해 개념을 명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정당화 시도. 왜 어떤 행동이 올바른 것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인가? 이유와 근거를 들어가지고 논증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논증이 훌륭한 전제를 통해서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입증된다고 하면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언어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이런 입장을 규범윤리학이다. 윤리적 언어의 개념 명료화를 시도하면
메타윤리학이고요. 왜 그것이 옳은가, 좋은가에 대한 정당화나 논증을 시도하는 것이 규범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신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이라든지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적 윤리학, 이것이 어떤 행위가 왜 도덕적이고 그것이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대표적인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론적인 시도에 주력하는 입장들, 규범윤리학 중에서도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 규범 윤리학. 그리고 규범 윤리학은 또 다른 하위의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응용 윤리학 내지 실천 윤리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Applied Ethics 내지 Practical Ethics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론 규범 윤리학의 정교한 이론적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실생활의 구체적 영역에서 적용하는데 조금 한계점을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추상적 논의에서 그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문제 상황들에서 각각 이 이론 윤리학을 적용하고 응용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등장한 응용윤리학, 1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현대 삶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게 환경 문제잖아요. 우리 인간이 번성하고 미래 세대의 인류가 계속 실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제반 여건으로서 환경이 계속 존재해야 할 텐데, 과학기술의 과도한 발전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으로 환경 파괴라고 하는 문제점이 굉장히 급격하게 제시되고 있잖아요. 지구온난화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 환경윤리 1세대로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요. 2세대로서 각광받았던 응용윤리학의 분야, 성윤리도 굉장히 2세대로서 각광받았던 분야입니다. 성윤리가 각광받았던 이유로는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여권 신장하기 위한 여성주의 운동, 페미니즘의 물결이 펼쳐졌었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은 남성, 여성 서로 구분되는 성에 관계없이 개인이 가지는 것이다. 구분되는 성의 특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이 펼쳐지기도 했고요. 생명의료기술이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발달해 나갔죠. 그래서 성과 관련해서 논의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낙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연결돼서 생명의료윤리와 연결되는 성윤리의 논의들이 생겨져 나갔고요. 요즘은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거, 보통 3세대 응용윤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자동적인 사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AI의 문제, 우리 앞에 지금 심각한 도전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윤리, 이런 것도 응용윤리의 또 다른 분야로서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윤리, 성윤리, 생명의료윤리. 생명의료윤리에서는 아까 낙태라든지 인공 임신 중절 말씀드렸지만 안락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정보통신윤리, 이런 것처럼 실생활의 구체적인 도덕이라든지 윤리 문제 해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도덕적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방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응용윤리학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윤리학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볍게 접근하려고 하면 인문학적 소양,
조금 기르는 의미에서 가볍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깊숙하게 발을 담그려고 하면 이렇게 정밀하고 세밀하게도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나눈 걸 기준으로 해서 잠시 쉬셨다가 제가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